안녕하세요. 슬릭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놀려먹는 꾀쟁이 양선달, 양반들을 속이고 놀려주는 방학중, 옛날 경상도 영덕에는 어린아이도 다 아는 별난 꾀돌이 방학중이란 인물이 살고 있었다. 방학중이 장날이 되어 장 구경을 갔는데 성격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젊은 양반이 친구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방학중은 젊은 양반을 골려주고 싶어 양반 옆에 털썩 앉아 오늘 함께 술을 마시고 싶은데 끼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말했다. 그러자 젊은 양반은 우리와 함께 먹는 것은 허락하나 무엇인가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다. 이에 방학중은 그럼 제가 보답으로 저의 코를 베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실컷 배불리 먹은 방학중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코를 베는 척 하다가 코를 풀어 상의에 올려놓았다. 젊은 양반은 방학중이 코를 베긴 했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에 술까지 먹은 방학중은 갑자기 배가 아팠다. 다급한 마음에 어느 양반집 문을 두드리며 통시 좀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안주인이 외간 남자를 집으로 들일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 너무나 급했던 방학중은 그럼 1000냥을 주겠소 라고 했지만 또 거절을 했다. 이에 2000냥을 주겠다고 하니 통시로 안내해 주었다. 방학중은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나니 안주인의 행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인에게 자신이 지불할 2000냥만큼 통시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계속 버티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자 안주인은 방학중에게 1000냥을 줄 테니 어서 나가시오 라고 했다. 그래도 방학중이 나오지 않으니 안주인은 몸이 달아 2000냥을 준다고 했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올 시간이 다 돼도 나오지 않자 안주인이 3000냥을 주고 방학중을 나오게 했다. 방학중의 마을에 성질 나쁜 구두쇠에 양선달이라는 양반이 살았다. 방학중은 양선달에게 100냥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양선달은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방학중에게는 갚고 싶어도 갚을 돈이 없었다. 하루는 부인에게 내가 시체처럼 누워있을 테니 당신은 곡을 하시오 라고 했다. 양선달이 방학중의 집에 왔다가 방학중이 죽은 것을 보고 돈을 받지 못한 분 한 마음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방학중은 그날부터 양선달을 피해 다녔다. 어느 날 방학중이 산길을 가다가 우연히 양선달을 만나게 되었다. 방학중은 양선달에게 저승에 갔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하여 다시 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양선달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저승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100냥을 드렸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양선달이 증명하라고 하자 방학중은 같이 죽어 확인해 보자고 하며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그러자 양선달이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방학중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한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꽤 많은 토끼와 충직한 자라. 토끼의 간 이야기. 토끼의 간 이야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수록된 구토설화에서 유래된 동물담이다. 구토설화는 동해 용왕이 병이 들자 신하였던 거북이가 토끼의 간을 구해와 용왕을 구했다는 이야기이다.
이후 판소리, 수군가와 판소리계의 소설 토끼전의 배경 설화가 되었다. 또한 민간에서도 전승이 활발하여 토끼의 간 이야기로도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도에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비토도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토끼와 자라, 그리고 토끼 부인까지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토끼는 육지에 도착한 기쁨에 성급히 뛰어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자라는 토끼가 죽자 어찌할 줄을 몰라 그 자리에서 돌이 된다. 그리고 토끼 부인까지 바위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 결국 이들은 모두 죽어 섬이 되고 후에 사람들은 토끼섬, 자라섬, 묵섬이라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죽을 위기를 꾀를 내어 극복한 토끼. 옛날 바다에는 4개의 큰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있었다. 이 용왕 중에서 남해를 다스리는 용왕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바다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진맥하게 했지만 치료는커녕 아무도 병의 원인조차 알지 못했다. 결국 인간 세상에서 소문난 명의 셋을 불렀다. 용왕의 병을 살펴보던 의원 중 한 명이 용왕님의 병은 인간 세상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용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토끼의 간을 가져오는 자에 큰 상을 부여할 것이니 누가 육지로 갈 것이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은 서로 다투기만 할 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때 별주부 벼슬을 가진 자라가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했다. 육지로 간 자라는 때마침 동물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토끼를 만나 이곳은 토끼님이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 같습니다. 곳곳에 토끼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너무 많으니 저와 함께 용궁에 가시지요. 그곳에 가면 하루하루가 잔치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토끼는 반신반의했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말에 홀려 자라의 등에 올라탔다. 자라와 남의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자라의 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자신을 밧줄로 묶고 용왕에게 끌고 갔기 때문이었다. 토끼를 본 용왕은 너의 간을 내어놓아라 했다. 토끼는 눈앞이 깜깜했지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저의 간은 누구나 탐내는 명약이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겨두고 와서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 용왕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토끼의 거짓말에 결국 속고 말았다. 그리하여 용왕은 자라에게 토끼를 육지로 데려다주고 간을 받아오라고 명령했다. 다시 자라의 등을 타고 토끼는 용궁을 빠져나왔다.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자라에게 이 어리석은 자라야, 살아있는 짐승이 어떻게 간을 두고 다니느냐. 그래도 너의 정성을 봐서 약을 주겠다. 라며 까맣고 둥근 똥을 싸고 숲으로 도망쳤다. 자라는 도망간 토끼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하는 수 없이 토끼똥을 가지고 용궁으로 가 용왕에게 약이라며 주었다. 다행히 용왕은 토끼똥을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고 자라에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한다. 약자라도 지혜만 있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토끼의 간 이야기는 토끼가 꾀를 내어 죽을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어려움도 지혜만 있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피지배 계층의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일정한 인간의 유형을 형상화하고 있다.
잘하는 임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관료, 토끼는 헛된 욕심의 위기에 처했다. 살아남은 피지배 계층, 용왕은 부당한 권력으로 상징되고 있다. 즉, 이 설화는 동물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피지배계층의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면서 현실적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기지를 발휘해 이웃집 하인들의 버릇을 고쳐준 오성. 어릴 때부터 영특하기로 소문났던 오성 이항복의 8살 때의 일이다. 오성의 집에는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의 가지 하나가 오성의 옆집인 우찬성 권철 대감집으로 뻗어 있었다. 가을이 되어 오성의 집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고 옆집으로 뻗어 있는 가지에도 당연히 감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오성은 자기 집 하인들에게 저기 권대감 집에 넘어간 가지의 감을 좀 따다 주시오 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하인들이 난색을 보였지만 상전의 명령이라 하는 수없이 감을 땄다. 그러자 권대감 집의 하인들이 나와 어째서 우리 집 감을 함부로 따느냐? 감을 놔두고 돌아가거라 하며 호통을 쳤다. 오성내 하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오성에게 알렸다. 오성은 권대감 집의 하인들이 주인의 벼슬이 높다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잠시 후 오성은 권대감 집을 찾아가 대감을 뵙기를 청했다. 하인들이 옆집에 사는 오성이 찾아왔다고 전하니 권대감이 들어오라고 했다. 오성은 권대감의 방 앞으로 다가가 안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고 문살 사이로 창호지를 뚫고 팔을 쑥 들이밀었다. 방 안에서 오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권대감은 갑자기 방 안으로 팔이 쑥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이것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라고 했다. 그러자 오성은 대감님, 저의 무례함은 나중에 벌하시고 지금 이 팔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권대감이 그것은 너의 팔이지 누구의 팔이겠느냐? 라고 하니 오성은 그럼 대감님 댁으로 넘어온 저희 집 감나무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대감은 당연히 너의 집 감나무 아니겠느냐? 라고 답했고 오성이 왜 이런 일을 벌인지 짐작하게 되었다. 오성은 권대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하고 말을 이어갔다. 왜 대감님 댁 하인들이 저희 집 감나무의 감을 못 따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권대감은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우리 집 하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 크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마 라고 했다. 그때서야 오성은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용서를 구하고 문을 원래대로 고쳐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후에 이 사건이 인연이 되어 권대감의 손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성과 감나무, 이야기의 의미. 오성과 감나무 이야기에서 오성이 보여준 기지는 어린아이라도 세상의 그릇됨을 비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오성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 다양한 유적, 풍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거두리와 효자문거리의 유래가 된 효성 깊은 총각, 머리를 잘라 고아 먹인 효성과 엄동설안에 딸기를 딴 효성,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는 총각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으로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총각은 어머니 약을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용하다는 의원과 약을 구해드렸지만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지기만 했다. 어느 날 효자가 간호하던 중에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흰머리의 노인이 나타나 너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 싶다면 대룡산 골짜기에
가보아라. 그곳에 세 구의 시신이 있을 테니 그 중에서 가운데 시체의 머리를 잘라 푹 고아 어머니께 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했다. 잠에서 깬 총각은 산신령이 자신을 돕기 위해 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대룡산으로 갔다. 해가 저물 때까지 대룡산 곳곳을 살펴봤지만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찾다가 한 골짜기에서 시체 세 구를 찾았다. 효자는 너무 무서웠지만 어머니의 약이라 생각하고 가운데 시체의 목을 잘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산에서 돌아온 효자는 가마솥에 잘 나온 머리를 넣고 푹 고아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러자 이 물을 마신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 그러나 사체의 머리를 자른 총각의 죄책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주저하다가 가마솥을 열었는데 사람의 머리는 사라지고 사람 머리 모양의 산삼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 총각이 시체의 머리를 들고 지나온 곳이라 하여 거수리말 조리로 부르다가 현재는 거두리로 부른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다. 병이 다 나은 어머니가 혼잣말로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은 들은 효자는 딸기를 구하기 위해 다시 대룡산으로 갔다. 눈보라를 헤치며 딸기를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맞은편 골짜기에서 밝게 빛나는 붉은 빛을 보게 되었다. 남은 힘을 모아 겨우 도착하니 탐스러운 딸기가 있었다. 총각은 이 또한 산신령을 도움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크게 절을 한 후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날은 어두웠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서 한 발짝 걸음을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 결국 총각은 쓰러졌고 그렇게 의식을 잃어갈 찰나 멀리서 반짝이 두 개의 빛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왔다.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호랑이였다. 총각은 두려움에 몸을 덜덜 떨며 이렇게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호랑이는 이상하게도 총각 옆에 엎드리더니 등에 올라타라는 신뢰질 했다. 총각은 두려웠지만 그래도 호랑이 등에 탔다. 그러자 호랑이가 산을 달려 총각의 집 앞에 내려주고 호련히 사라졌다. 하늘이 도운 효자의 이야기가 입소문이 나자 왕은 총각의 효성을 높이 평가하여 상을 주고 효자 정문을 세워주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을 효자문거리라 불렀다고 한다.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도와준다. 이 이야기는 한 총각이 병든 어머니의 약을 구하기 위해 시체의 머리를 잘라 먹였는데 나중에 보니 산삼이었다는 이야기와 한 겨울에 어머니가 먹고 싶은 딸기를 구하고 위기에 처했지만 호랑이의 도움받아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결합하여 있다. 그런데 총각의 효행이 가능했던 것은 흰 머리의 노인, 산신령, 호랑이 등의 조력자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력자의 등장을 통해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효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가문장애기. 옛날 지독히 가난하여 거지로 지내던 윗마을의 강희영성과 아랫마을의 홍문소천이 인연이 다 부부가 되었다. 부부는 세 딸을 낳았는데 첫째 딸은 은그릇에 가루를 타서 먹였기에 은장애기라 이름짓고 둘째 딸은 옛그릇에 가루를 타서 먹였기에 예장애기라 이름지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은 나무바가지에 가루를 타서 먹였기에 가문장애기라고 이름지었다. 그런데
말도 못할 만큼 가난했던 살림이 가문 장애기가 태어난 후로 재산이 불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부부가 딸을 하나씩 불러 누구 덕으로 너는 먹고 사느냐? 라고 물었다. 첫째와 둘째 딸은 하느님과 부모님의 덕이지요 라고 했으나 가문 장애기는 하느님과 부모님의 덕이기도 하지만 저의 덕이지요 라고 했다. 이에 화가 난 부부는 가문 장애기를 내쫓았다. 가문 장애기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자 부부는 그래도 막내딸이 걱정되어 두 딸을 시켜 데려오게 했다. 그런데 언니들은 가문 장애기를 데려오지는 않고 거짓말을 하여 더 멀리 내쫓았다. 그 바람에 둘은 벌을 받아 죽었고 각각 용달버섯과 파란 지네로 환생하게 되었다. 부부는 딸들이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섰다가 문고리에 걸려 장님이 되었고 결국 집안도 망해 다시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집을 나온 가문 장애기는 떠돌다가 밤이 되어 허름한 초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마퉁이 삼형제가 말을 삶아 먹고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마의 대가리와 꼬리 부분을 부모에게 주었지만 막내는 살이 많은 부분을 부모와 가문 장애기에게 나눠 주었다. 가문 장애기도 보답하기 위해 솥을 빌려 흰 쌀밥을 짓고 대접했지만 모두 벌레 같다고 하며 먹지 않았다. 유일하게 막내 마퉁이만 맛있게 먹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가족들도 함께 먹었다. 이를 본 가문 장애기는 막내 마퉁이가 쓸만한 사람임을 알고 그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막내 마퉁이가 말을 캐러 길을 나서자 가문 장애기도 함께 길을 나섰는데 말을 캐던 곳에 금덩이가 널려 있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하게 살던 가문 장애기는 부모님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거지잔치를 열기로 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모였고 100일이 되는 날에 가문 장애기의 부모도 잔치를 찾아왔다. 부모를 본 가문 장애기는 저녁상을 차려 대접하고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며 아버님 어머님 제가 가문 장애기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는 술잔을 떨어뜨렸고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이후 가문 장애기는 부모를 모시고 흥성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해와 달을 조정하고 인간 세계 창조한 시루말 신화. 아주 먼 옛날 천지가 개벽한 이후 시루 성신이 내려와 성신이 만들어졌다. 이때만 해도 지상은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 없는 혼돈의 세상이었다. 나무에서는 떡과 쌀이 열렸고 동물들은 말을 하나 인간은 말을 하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하궁의 당칠성이 인연을 맺을 인간을 찾아 지상으로 내려왔다. 당칠성은 인간들의 집을 돌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저물어 하루 쉴 곳을 찾던 중에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하였는데 그 집에는 매화들의 매화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당칠성과 매화 부인은 하룻밤을 보냈고 매화 부인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매화 부인은 오른쪽 어깨에서 해가 솟고 왼쪽 어깨에서는 달이 떴으며 이후 청룡과 황룡이 함께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아침이 되어 당칠성이 떠나려 하자 매화 부인은 가실 때 가시더라도 지난밤 꾸었던 꿈에 관한 해몽이나 해주시고 가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자 당칠성이 해와 달은 나와 당신이고 청룡과 황룡은 귀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이요 라며 아이가 태어나면 선문과 후문으로 이름 지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어느덧 10달이 되어 두 형제가 태어났다.
매화 부인은 당칠성의 말대로 첫째를 선문, 둘째를 후문이라 이름 지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글방에서 공부했는데 동무들에게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았다. 두 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 짐승도 아비가 있고 근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매화 부인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두 형제는 아버지를 찾아 천하궁으로 떠났다. 천하궁에 도착한 두 형제는 당칠성을 만났다. 당칠성이 너희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두 형제는 먼저 태어난 아이는 선문이며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후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서야 자기 아들임을 알게 된 당칠성은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 선문이는 대항국, 후문이는 소항국을 맡아라 고 말해 주었다. 이때만 해도 지상은 해와 달이 둘씩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다. 두 형제는 지상으로 내려와 천하궁에서 가져온 철궁으로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없애고 지금과 같은 인간 세상을 만들어 다스렸다고 한다. 천부지모의 결연과 1월, 조정, 시루말 신화는 경기도 오산 지역에서 전해지는 창세 신화이며 천지 개벽을 시작으로 천상에서 내려온 당칠성과 지상의 매화 부인이 서로 결연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해와 달을 조정했다는 이야기이다. 시루말 신화는 제주 지역에 전승되는 천지 왕본풀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나 천지 왕본풀이에 비해 서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일부만이 전승된 것으로 보이며 전승력도 약하여 오산 지역에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루말 신화에서 천부지모의 결연은 건국 신화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창세 신화가 건국 신화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선문과 후문에 의해 이루어진 1월 조정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된 두 형제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바다의 신이 된 마을 처녀.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갈라밀이 신남마을은 남근남근을 깎아 마을 제사를 지낸다. 옛날 신남마을에 장례를 약속한 처녀와 총각이 살고 있었다. 처녀는 마을 앞 바다에 있는 애바위까지 가서 해초를 뜯기로 하였다. 총각은 배로 처녀를 태워다 주고 다시 데리러 오기로 하였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파도가 높아져 배를 띄울 수 없었다. 결국 애바위에서 총각을 기다리던 처녀는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말았다. 그래서 처녀의 원혼을 위로하고자 남근을 깎아서 마을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삼척시 원더급 관람리에 소재한 해신당, 하이신당.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갈라미리 신남마을은 남근남근을 깎아 마을 제사를 지낸다. 마을 해신당 앞에 있는 향나무 가지에는 향나무와 소나무 등으로 깎은 남근이 매달려 있다. 해신당 내부에는 단정한 모습의 처녀 화상 화상이 걸려 있다. 갈람마을 동쪽 바닷가에는 애바위가 있고 해신당 주위는 남근 조각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신남마을에서 남근을 깎아 마을 제사를 지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설화가 전해진다. 마을 처녀가 살려고 애를 썼던 애바위. 옛날 신남마을에 장례를 약속한 처녀와 총각이 살고 있었다. 당시 오랜 가뭄으로 먹을거리마저 없어서 어려운 시절이라 매일 바다에 나가 해초 할서를 뜯어서 먹을거리를 해결하였다. 처녀는 항상 바닷가 근처에서 해초를 뜯다가 그날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애바위까지 가서 해초를 뜯기로 하였다. 그래서 총각에게 배로 애바위까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총각은 처녀를 애바위까지 태워다 주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와 밭으로 갔다. 처녀는 에바 위에서 미역 등의 해초를 뜯었다. 한참 해초를 뜯는데 열중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중천까지 떠올랐다. 처녀는 총각이 배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해초를 뜯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파도가 높아졌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총각이 바다에 배를 띄워 처녀를 데리러 가려 했다. 그러나 바람 때문에 높아진 파도로 배를 띄울 수 없었다.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어 가도 바람이 그치지를 않았다. 오히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에바위마저 잠기게 되었다. 잠시 뒤 에바 위에서 총각을 기다리던 처녀가 보이지를 않았다. 파도에 휩쓸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신남마을 사람들은 처녀가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바위를 에바위라고 부르고 마을의 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바다로 나간 약혼자가 돌아오지 않아 자결한 처녀. 한편 다른 이야기도 전한다. 마을에 살던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총각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서 판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먼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바다로 나간 총각은 저녁이 지나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배를 타고 나간 총각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혼을 약속한 처녀는 매일 바닷가가 보이는 산에 올라 총각을 기다렸다. 총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는 그만 정신줄을 놓고 바다로 들어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 남근을 바쳐 지내는 마을 제사. 처녀가 죽은 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고기잡이를 생계로 살아가는 신남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였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바다에 나간 마을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마을 안에서는 애쓰다 죽은 처녀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생겼다. 하루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화가 난 마을 어부가 바다를 향해 오줌을 싸면서 욕을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혔다. 그 이후 마을에서 남근을 깎아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에바 위에서 처녀가 죽고 난 후 슬퍼하는 총각의 꿈에 처녀가 나타나 내 원혼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다. 다음 날 꿈에서 깨어난 총각이 향나무로 남근을 깎아 해랑당 옆 나무에 엮어 달아서 처녀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총각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부들이 총각에게 이유를 묻고는 앞다투어 남근을 깎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남녀의 결합을 통한 풍어 기원. 동해안 바닷가 어부들은 바다신을 여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숫소의 고기나 머리 또는 신랑신 등을 제물로 바쳐 마을 주민들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한다. 곧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여신을 달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신남마을에서는 처녀신에게 남근을 깎아 제사를 올려 풍어복류라는 생산성을 기원하고 있다. 남원의 흥부놀부 이야기. 못된 형과 착한 동생이 부러진 제비다리 고쳐준 사연. 옛날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경계지역 어름에 살던 놀부와 흥부 형제가 있었다. 형 놀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서 동생 흥부를 내쫓았다. 흥부는 부인과 자식들을 이끌고 언덕에 움집을 지어 가난하게 살았다. 흥부는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하였지만 많은 식구들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놀부의 집을 찾아가
형님,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쌀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쌀은커녕 매만 실컷 맞고 돌아오게 되었다. 어느 해봄에 흥분의 집에 제비가 와서 집을 짓고 살았다. 흥부가 제비집 근처를 살피다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새끼 제비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흥부는 제비를 가여워하여 다리를 메어주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다리가 낫게 된 제비는 흥분의 집을 떠났다가 다음 해 봄에 다시 찾아와 박씨를 물어다 흥부에게 주었다. 흥부는 박씨를 심었고 가을이 되자 큰 박이 많이 열렸다. 흥부가 박 속을 갈라보니 박에서 돈과 보물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흥부는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 놀부가 흥부의 소식을 듣고서 흥부에게 어떻게 부자가 된 것인지 묻자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제비가 준 박씨를 심었는데 박 속에서 돈과 보물이 나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놀부는 제비를 잡아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서 실로 메어주고 날려보냈다. 다음 해봄에 그 제비가 찾아와 박씨를 전했다. 놀부가 기쁜 마음으로 박을 심고 어느덧 박을 타는 날이 되었다. 박을 가르니 속에서 괴물들이 나타나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더니 결국 망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흥부는 놀부에게 돈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형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놀부는 흥부의 모습을 보고 지난 일을 반성하였고 흥부와 놀부, 형제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서민의 생활과 의식이 반영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못된 형과 착한 동생이 등장한 형제의 이야기에 제비가 은혜를 갚은 이야기와 박에서 재물이 나온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다. 흥부의 행동을 따라하려다 실패한 놀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흥부와 놀부를 통해 서민사회의 모습과 서민계층의 생활과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으며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급격하게 변해가는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위세를 떨치려는 기존의 인식이 허무한 것임을 드러내는 서민층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담겨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서로를 지켜준 효자와 호랑이. 옛날 전라남도 진도군에 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를 지키며 살게 되었다. 밤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효자의 곁에 누워 있다가 아침이 되자 떠났다. 그 후로 매일 밤 호랑이가 찾아와 효자의 잠자리를 지켜주었다. 그렇게 3년이 되던 날 밤 효자의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해남의 어느 마을에서 덫에 걸렸으니 구해달라고 하였다. 효자가 해남에 가보니 정말 호랑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효자는 호랑이를 만지면 죽이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호랑이를 쓰다듬어 구해주었다. 함께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는 사라졌고 효자의 소문이 퍼져 임금으로부터 정문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사람을 호위한 호랑이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매우 많다. 그중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호랑이 이야기는 신화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견훤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갓난아기인 견훤을 보호해준다. 또 왕건의 5대조인 호경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호랑이가 나온다. 이후로 이러한 호랑이의 유형이 민담으로 전해지면서 영웅이 아닌 효자나 효부, 연려 같은 윤리적인 인물을 보호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는
호랑이에게 보호를 받은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구해주는 이야기도 전승되고 있다. 효자를 도운 호랑이와 호랑이를 도운 효자. 옛날 전라남도 진도군에 마음씨 착한 효자가 살았다. 효자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효자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묘 앞에 천막을 치고 지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효자는 잔뜩 겁에 질려 온몸이 덜덜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효자를 위협하지 않고 아버지의 묘를 돌더니 효자의 곁에 누운 채 아침이 될 때까지 효자를 보호해 주었다. 효자는 두려웠던 마음이 점점 누그러졌다. 그 후로 호랑이는 밤마다 찾아와 효자 곁을 지켜주고 아침에 떠나곤 하였다. 그렇게 아버지의 묘 곁에서 지낸 지 3년이 되던 마지막 날 밤이었다. 효자가 깜빡 졸다가 꿈을 꾸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내가 지금 해남의 어느 마을에 와 있는데 덫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으니 당신이 오면 살 수 있고 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니 와서 나를 좀 구해 주시오 라고 하였다. 효자가 놀라 일어나서 급히 배를 빌려 해남으로 향했다. 꿈에서 들었던 말대로 호랑이가 덫에 걸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기 직전이었다. 효자가 정신없이 달려가며 해치지 마시오! 그 짐승은 내 호랑이란 말이오! 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쳐다보니 상복을 입은 사내가 허둥지둥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일단 멈추어 기다렸다. 효자가 그간의 사정을 전하니 사람들이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사람들은 효자에게 저 호랑이가 진정 당신의 것이라면 가까이 다가가 만질 수 있겠소? 호랑이를 만진다면 당신의 말을 믿고 죽이지 않을 것이니 어서 만져보시오 라고 하였다. 효자는 바로 호랑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호랑이는 효자에게 고마워하며 효자의 손을 핥았다. 이 모습을 본 해남 사람들은 효자에게 호랑이를 넘겨주었다. 효자는 호랑이와 함께 그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향했는데 호랑이는 어느 순간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이 효자의 소문이 퍼져 궁궐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임금은 효자의 효행을 표창하여 정문직문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호랑이와 효자가 서로를 지켜준 이야기. 이 이야기는 호랑이가 아버지의 묘를 지키는 효자를 지켜주고 효자가 덫에 걸린 호랑이를 구해준 이야기이다. 대체로 동물이 인간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호랑이가 베푼 호의에 보답을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호랑이는 효자를 돕는 조력자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호랑이를 사람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대상으로 표현한 선조들의 지혜로움을 살필 수 있다. 완주의 콩쥐 팥쥐 이야기. 옛날에 콩쥐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와 팥쥐가 들어와 늘 구박을 당했다. 외갓집 잔칫날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려가면서 콩쥐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다 마친 뒤 잔치에 오라고 하였다. 콩쥐는 두꺼비, 새떼, 선녀의 도움을 받아 새어머니가 시킨 일을 마치고 선녀가 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서 집을 나섰다. 가다가 냇가에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마침 원님이 발견하고 주인을 찾다가 결국 콩쥐와 혼인하였다. 콩쥐를 질투한 팥쥐는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고 자신이 콩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콩쥐는 환생하여 원님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원님은 콩쥐의 시신을 찾아 살려낸다. 원님은 팥쥐를 죽여 새어머니에게 보내고 새어머니는 죽은 팥쥐를 보고 놀라 기절하여 죽고 말았다. 구박받던 콩쥐가
억울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연. 옛날 완주군에 한 부부와 콩쥐라는 딸이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와 새어머니의 딸 팥쥐가 오게 되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있을 때만 콩쥐에게 잘해주고 다른 때에는 구박을 하며 온갖 일을 시키곤 하였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나무 호미를 주며 밭을 매라고 시켰다. 콩쥐는 열심히 밭을 맸지만 나무 호미는 금방 힘없이 부러지고 말았다. 콩쥐가 상심하여 울자 하늘에서 소 한 마리가 내려와서 밭매기를 도와주어 일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갓집에 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콩쥐에게 독에 물을 붓고 별을 캤고 배를 짠 다음 잔치에 오도록 하거라 라고 하고는 집을 나섰다. 콩쥐가 독에 물을 붓는데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아 살펴보니 밑이 깨진 독이었다. 콩쥐가 실망하고 있으니 두꺼비가 나타나서 독에 깨진 부분을 막아주었다. 콩쥐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콩쥐가 별을 또 쓰려고 보니 그 양이 매우 많았다. 아무리 하여도 속도가 나지 않아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떼가 우르르 날아와 금세 별을 또 서주었다. 또 콩쥐가 배를 열심히 짜는데 어디선가 선녀가 내려와 배를 대신 짜주었다. 선녀는 금방 배를 다 짜고서 이 옷과 신발을 신고 잔치에 가세요 라며 옷과 신발을 내밀었다. 콩쥐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뒤 집을 나섰다. 가는 길에 냇가가 있었는데 그만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연히 원님이 잃어버린 신발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게 되었다. 이 신발이 인연이 되어 원님과 콩쥐는 혼인하게 되었다. 원님과 혼인한 콩쥐를 질투한 팥쥐는 음흉한 꾀를 내어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였다. 팥쥐는 콩쥐인 것처럼 행동하며 원님 곁에 머물었다. 콩쥐가 꽃으로 환생하여 팥쥐를 따라다니며 괴롭히자 팥쥐는 꽃을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다. 이때 이웃집 할머니가 불을 얻으러 왔다가 아궁이에 있는 구슬을 가지고 갔다. 구슬은 콩쥐로 변하여 원님에게 가서 서방님,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서방님 곁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팥쥐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라고 하였다. 원님은 깜짝 놀라 서둘러 콩쥐의 시신을 찾아서 살려내었다. 또 곧바로 팥쥐를 죽여 그 시체를 새어머니에게 보냈다. 새어머니는 죽은 팥쥐를 보고 놀라 기절하여 죽었다. 한국의 신데렐라인 콩쥐가 시련, 죽음, 환생을 겪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는 콩쥐가 새어머니의 괴롭힘을 극복하고 원님과 혼인하게 된 과정과 팥쥐에게 죽임을 당한 뒤 환생하여 복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앞부분의 이야기는 서양에서 전해지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대부분 비슷하다. 뒷부분은 동아시아 지역의 이야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성의 시련, 죽음, 환생의 과정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야기다. 한국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권선징악이라는 도덕적인 의식이 작용해 덧붙여진 구성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뇌콩쥐, 팥쥐, 전쥐이라는 고소설로 다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소설의 전 단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설화라는 문학사적인 의의도 있다. 섬진강을 건너 처녀를 살린 두꺼비. 옛날에 강나루에 살던 마음씨 착한 처녀가 있었다. 어느 날 집으로 두꺼비가 들어오자 처녀는 밥을 주고 정성껏 기르기 시작하였다. 3년이 흐르고 어느 여름밤에 홍수가 나서 처녀가 물에 둥둥 떠내려갔다. 두꺼비가 나타나 처녀를 등에 태우고 강기슭까지 헤엄쳐 갔다. 두꺼비는 힘을 다 써서 죽고 말았고
처녀는 두꺼비를 묻어주고 매년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래서 그곳을 섬진, 그 강을 섬진강이라 불렀다. 섬진강에 두꺼비 모습을 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잠기면 마을이 부유해진다는 풍수설이 전해진다. 자기를 길러준 처녀의 은혜에 보답한 두꺼비 이야기. 옛날에 두치강이라는 강줄기 나루에 마음씨가 고운 한 처녀가 살았다. 하루는 처녀가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나서는 부엌으로 폴짝 뛰어들어왔다. 두꺼비는 배가 고픈지 밥상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큰 눈동자를 끔벅거렸다. 처녀는 두꺼비에게 배 많이 고프니? 왠지 지치고 외로워 보이는구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라며 밥을 퍼주고 부엌 한켠에 흙집을 지어주고는 두꺼비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꺼비가 처녀의 집에서 지낸 지도 3년이 훌쩍 지났다. 두꺼비는 어느새 소뚜껑만큼 크게 자랐다. 어느 여름밤 비가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두치강 상류에 홍수가 났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 온 동네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물결이 얼마나 센지 집도 사람도 가축도 둥둥 떠내려갔다. 처녀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었다. 바로 그때 처녀가 기르던 두꺼비가 나타나 등에 타라는 듯이 엎드렸다. 처녀가 두꺼비 등에 올라타자 두꺼비는 있는 힘껏 강깃대스로 헤엄쳐 갔다. 한참을 이동해 간신히 넷에 도착하여 처녀가 내리자 힘을 다 써버린 두꺼비는 그만 죽고 말았다. 처녀는 울면서 두꺼비야, 네가 나를 살리느라 이렇게 죽고 말았구나. 미안하고 고마워 라며 어루만졌다. 처녀는 강기섬 언덕에 두꺼비를 묻고서 매년 제사를 지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와 두꺼비가 도착한 강기슭을 두꺼비 나루라고 하여 섬진잔진이라 하였고 그 강을 섬진강 잔진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섬진강 언덕에는 두꺼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비가 와서 물이 불면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 평소에는 두꺼비가 헤엄치고 있는 듯한 형상처럼 보인다고 한다. 전라남도 광양시 다안면 도사리 사동셔동 마을에서는 동네가 부유해지려면 이 바위가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풍수설이 전해진다고 한다. 처녀와 두꺼비가 서로 은혜를 베푼 이야기. 이 이야기는 처녀가 두꺼비에게 베푼 은혜와 두꺼비가 처녀에게 갚은 은혜 이야기를 통해 두꺼비 나루와 두꺼비 바위가 생기게 된 사연을 담고 있다. 마음씨 고운 처녀가 두꺼비를 기르고 처녀가 위기에 닥쳤을 때 기르던 두꺼비가 처녀를 구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섬진강의 유래와 얽힌 두꺼비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전통적으로 민간 신앙에서 두꺼비가 집에 들어오면 죽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들어온 두꺼비를 잘 보살피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도 동물이 은혜 갚은 이야기가 형성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정력악에 얽힌 연려와 호랑이의 우정. 조선 초 신령현감 유해지가 세상을 뜨자 그의 부인 정씨는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정씨의 친정에서는 재혼을 권하였지만 정씨가 거부하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 소식을 전하여 친정으로 오게 하였다. 정씨가 친정에 갔다가 거짓말인 것을 알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정씨는 남편의 심유살이를 하였는데 매일 밤 호랑이가 찾아와 정씨를 보호해 주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다.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구해달라는 꿈을 꾸고 정씨가 호랑이를 구해 주었다. 3년상을 마치자 무덤이 열렸고 정씨가 들어가 남편 옆에 누우니 무덤이 다시 닫혔다. 사흘 뒤 호랑이도 정씨를 따라 죽었고 가족들은 호랑이를 거두어 묻어주었다고 한다. 열녀를 도운 호랑이, 호랑이를 도운 열녀. 조선 태종 때 신령 현감 유해진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고 말았다. 부인 정씨의 나이 25대의 일이었다. 정씨의 친정에서는 딸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 안타까워 다른 집에 제가할 것을 권하였다. 하지만 정씨는 연로한 시아버지를 두고 재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성껏 모실 것입니다. 라며 친정의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의 친정에서 정씨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친정에서는 아무리 정씨를 불러내도 오지 않기에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었다. 정씨는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놓고 친정으로 갔다. 친정에 가보니 자신을 재혼시키려고 꿰어낸 거짓말이었다. 정씨는 정색하고 다시 시댁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날은 어두워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는 밤길이 매우 험난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정씨를 태우고 쏜살같이 달려가 시댁에 데려다 주었다. 정씨는 호랑이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 정씨는 남편의 무덤가에 가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 무섭고 힘든 일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정씨 곁에 있으면서 아침이 될 때까지 지켜주고 사라지곤 하였다. 어느덧 정씨와 호랑이는 정다운 친구가 되었다. 며칠 뒤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자 정씨가 의아해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제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며 애원하였다. 깜짝 놀라 일어난 정씨는 꿈에서 본 곳을 찾아가 보니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마을 사람들이 해치려 하고 있었다. 정씨는 이 호랑이는 저와 함께 남편의 묘를 지키는 착한 호랑이입니다. 제발 해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소문을 들은 터라 더 이상 해치지 않고 놓아주었다. 호랑이는 함정에서 빠져나와 정씨를 등에 태우고 무덤가로 돌아왔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갔다. 3년상을 마친 정씨는 남편의 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당신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갑자기 남편의 무덤이 갈라져 열리기 시작했다. 정씨가 무덤으로 들어가 남편의 시신 옆에 누우니 무덤이 다시 닫혔다. 사흘 뒤 부부의 묘 앞에는 호랑이도 죽어 있었다. 이를 본 정씨의 가족들이 좋은 곳을 골라 호랑이를 묻어주었다고 한다. 열녀와 호랑이의 우정. 이 이야기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정씨가 친정의 재혼 권유를 물리치고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무덤에서 심유살이를 한 뒤 남편의 무덤에 들어가 합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정씨를 따라 죽은 호랑이도 무덤에 묻히게 된 이야기이다. 호랑이가 정씨의 열녀적 면모를 알아보고 정씨를 돕는 조력자로 등장해 신성성을 드러냈다. 정씨는 부모도 아닌 남편의 심유살이를 하면서 열녀의 이미지가 더 부각되었으며 또한 재혼을 거부하며 시댁에 남게 됨에 따라 정절과 효도의 실천도 몸소 보여주었다. 정씨와 호랑이는 서로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며 우정을 쌓는다. 요컨대 열녀 정씨의 한결같은 사랑과 호랑이와의 우정이 잘 그려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죽어서
호박꽃과 밭꽃이 된 쌍둥이 자매. 전라남도 영암군에는 호박꽃과 밭꽃에 얽힌 단꽃 설화와 단꽃 노래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 단꽃 설화는 사이가 좋지 않던 쌍둥이 자매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죽어서 호박꽃과 밭꽃으로 환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는 호박꽃과 밭꽃 같은 식물에도 인간의 영혼이 깃들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이 나쁜 쌍둥이 자매가 꽃으로 피어나 아주 옛날 영암의 늙은 부부가 어렵게 아이를 얻었는데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다. 부부는 큰딸은 금동이, 작은 딸은 은동이라 부르며 자매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금동이와 은동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지만 생김새만 똑같은 쌍둥이였지 성질은 정반대였다. 금동이가 잠을 잘 때면 은동이가 깨어있고 은동이가 잠을 잘 때면 금동이가 깨어서 놀았다. 더욱이 자매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를 헐뜯고 괴롭혀서 부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매가 밖에 나가 놀기 시작하자 부부는 자매에게 집신을 한 켤레씩을 사주었다. 그런데 금동이는 아침에 놀러 가면서 은동이는 매일 잠만 자니깐 신발이 필요 없잖아 하며 동생의 신을 밖으로 던져버렸다. 또한 은동이 저녁에 놀러 가면서 금동이는 매일 잠만 자는데 신발은 필요 없잖아 하며 언니의 신을 밖으로 던져버렸다. 자매는 크면 클수록 더 사이가 나빠졌고 이런 자매를 보며 부부는 한숨만 늘어갈 뿐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자매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부부는 고민 끝에 금동이는 낮의 나라로 시집을 보내고 은동이는 밤의 나라로 시집을 보내기로 했다. 부부는 자매가 떠나는 날 작은 구슬을 하나씩 주며 너희들은 이 구슬을 하나씩 가져가 잘 간직하고 살아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만큼 구슬이 커질 것이니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살아라. 너희의 구슬이 커진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행복할 것이란다 하고 말했다. 그때서야 자매는 지난날 서로를 미워했던 시간을 후회했다. 이후 낮의 나라로 시집간 금동이는 죽어서 금색 호박꽃이 되어 낮에만 피었고 밤의 나라로 시집간 은동이는 죽어서 밭꽃이 되어 밤에만 피었다. 호박꽃과 밭꽃에 작은 구슬이 맺혔다가 나중에 커다란 열매인 호박과 박이 되는데 이는 자매가 서로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호박과 박은 원래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호박은 바닥에서 자라고 박은 지붕 위에서 자라게 되었다고도 한다. 인간의 영혼이 깃든 호박꽃과 밭꽃, 단꽃 설화는 식물 유래담의 한 유형으로 호박꽃과 밭꽃이 각각 낮과 밤에 피는 이유를 사이 나쁜 쌍둥이 자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지만 낮에 꽃이 피는 호박꽃과 밤에 꽃이 피는 밭꽃의 특성을 낮과 밤으로 비유하여 서로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쌍둥이 자매가 나눠 가진 구슬을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크기로 형상화하고 그 결과물을 호박과 박이라는 열매로 표현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그리움을 열매에 투영하고 있다. 호박꽃과 밭꽃 같은 식물에도 인간의 영혼이 깃들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해와 달을 활로 쏴서 하나씩 만든 대별왕과 소별왕. 대별왕과 소별왕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다양한 봄풀이 중 일반신 봄풀이에 속하며 천지왕본풀이란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제주 지역에서 연행되는 큰 굿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초감제에서 구현되며 천지개벽부터 시작하여 일월 조정과 인쇄차지 경쟁 등 세상의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이다. 해와 달을 활로 쏴서 없앤 대별왕과 소별왕, 태초에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혼돈의 세상이었다. 이때 거인신인 도수문장이 나타나 하늘과 땅을 가르니 산과 물이 생겼다. 처음 세상은 암흑천지였다. 그런데 동쪽에서 앞이마와 뒤통수에 눈이 각각 2개씩 있는 청의 동자가 나타났고 도수문장이 청의 동자의 눈을 빼 하늘에 붙이자 해와 달이 2개씩 생겨 세상이 밝아졌다. 그러나 해와 달이 둘이어서 사람들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하루는 옥황상제 천지왕이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할 형제가 태어나는 꿈을 꾸었다. 천지왕은 지상으로 내려와 만난 총맹부인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총맹부인은 남편을 위해 수명장자에게 빌려온 쌀로 밥을 지어 대접했으나 첫 술에 모래가 씹혔다. 치상극, 악행을 일삼던 수명장자가 일부러 쌀에 모래를 섞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지왕은 수명장자에게 벼락을 내리치고 그의 자식들을 벌레와 솔개로 만들어버렸다. 이후 천지왕이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자 총맹부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천지왕은 형제가 태어나면 이름을 대별왕과 소별왕이라 짓고 나를 찾고 싶으면 박씨를 땅에 심으라고 하시오. 라고 하고는 떠났다. 10달 후 총맹부인은 쌍둥이를 낳았고 첫째를 대별왕, 둘째를 소별왕이라 이름 지었다. 형제가 15이 되던 해 아버지에 관하여 묻자 총맹부인은 박씨를 형제에게 주며 아버지가 천지왕임을 밝혔다. 형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박씨를 땅에 심었고 줄기는 하늘까지 자랐다. 형제는 줄기를 타고 하늘까지 올라가 드디어 천지왕을 만났다. 형제는 저희는 대별왕과 소별왕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며 증표를 보여주었다. 천지왕은 이름과 증표를 확인하고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 그리하여 형제는 하늘에서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지왕은 형제에게 무쇠 활과 화살을 주며 아들들아,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해와 달을 조종하고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각각 다스리도록 하여라 라고 했다. 지상으로 내려온 형제들은 해와 달에 화살을 쏘아 하나씩 부쉈고 그 파편들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되었다. 해와 달이 하나씩 되자 인간 세상은 살만하게 되었다. 이제 저승과 이승을 나눠 갖는 일인데 형제들은 저승보다 이승을 다스리고 싶었다. 그래서 수수께끼 맞추기와 꽃 가꾸기 등의 내기를 하여 이기는 사람이 이승을 차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승을 차지하고 싶었던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승리하고 화가 난 대별왕은 이승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저승으로 떠났다. 그렇게 하여 이승은 소별왕, 저승은 대별왕이 다스리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을 문명으로 개척한 역사의 상징. 대별왕과 소별왕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창세신화이며 천지개벽부터 시작하여 일월 조정과 인쇄차지 경쟁 등 세상의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이다. 특히 일월 조정은 하늘을 관장하는 천지왕이 아닌 지상에서 태어난 대별왕과 소별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해와 달로 상징되는 자연의 힘을
활이라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의 힘으로 파괴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개척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대별왕과 소별왕의 경쟁도 바로 삶과 죽음을 세계에 대한 질서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승차사에서 저승차사된 강림도령. 강림도령에 관한 이야기는 제주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봉풀이 중 일반신 봉풀이에 속하며 차사 봉풀이란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사 봉풀이는 시왕마지에서 구현이 되며 이승의 강림도령이 저승차사가 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흔하지 않은 저승신화이다. 설화의 전승 주체들은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있는 강림도령을 통해 죽은 망자가 저승으로 잘 인도하고 그곳에 가서도 잘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삼형제를 죽이고 세 아들을 얻은 과양각시. 옛날 동정국의 범울 황제가 9 형제를 낳았으나 가운데 3 형제만이 살아남았다. 하루는 지나가던 스님이 3 형제를 보더니 너희들은 단명할 팔자구나. 하지만 이제부터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과양생이 집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범울 황제는 3 형제를 내보내 장사를 하게 했다. 집에서 나온 3 형제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꾼으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3 형제가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준현국 연못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자신의 집에 가서 쉬어가라고 했다. 형제들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진수성찬으로 배를 채우고 술도 마셨다. 여인은 3 형제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3 형제를 죽여 시체에 돌을 달아 연못에 넣고 물건들을 가로채 버렸다. 그렇게 3 형제가 죽고 시간이 흘러 연못에는 아름다운 새송이의 꽃이 폈다. 과양각시는 연못을 지나다가 꽃을 발견하고 꽃을 꺾어 집에 가져다 두었다. 그런데 꽃들이 문을 들어설 때마다 머리를 박박 긁어댔다. 그러자 가양각시는 못된 꽃이라며 아궁이에 넣고 태우니 영롱한 구슬로 변하였다. 각양각시는 구슬을 입안에 넣고 놀다가 뱃속으로 삼켰고 이후 임신하여 3 형제를 낳았다. 형제들은 영특하여 15이 되었을 때 장원급제를 했고 과양각시는 형제가 돌아오는 날에 잔치를 준비했지만 3 형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말았다. 너무나도 억울했던 각양각시는 고을의 김치원님을 매일 찾아가 상소를 했다. 염라대왕을 잡으러 저승으로 간 강림도령. 김치원님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강림도령에게 저승에게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너라 라고 명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강림도령이 죽으려 하자 큰 부인이 조왕신과 문전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저승 갈 준비를 해주었다. 저승을 찾아 떠난 강림도령은 조왕신의 도움으로 저승길에 들어섰고 문전신의 도움을 받아 8 험로를 지났다. 이후 저승차사 이원잡을 만나 염라대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들었다. 드디어 길고 험난했던 여정 끝에 강림도령이 염라대왕을 만났다. 강림도령은 이승에서 염라대왕을 잡으러 왔소 라고 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의 용기를 칭찬하며 하던 일을 마치고 이승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다. 강림도령은 이승으로 돌아와 원님에게 염라대왕과의 일을 설명했지만 원님은 믿지 못하고 강림도령을 옥에 가두었다. 다음 날 염라대왕이 관아에 와서 원님에게 자신을 부른 이유를 묻자 원님은 벌벌 떨면서 과양각시의 3 형제에 관한 일을 말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과양각시를 잡아오라고 했다. 염라대왕은
과양 각시에게 네가 삼형제를 죽여서 그 혼이 너에게 복수한 것이다. 죄 없는 형제를 죽였으니 너 또한 천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다. 염라대왕은 과양 각시를 죽이고 범을 황제 삼형제를 살려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후 염라대왕은 강림도령의 혼을 저승으로 데려가 저승차사로 삼았다고 한다. 죽어서도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강림도령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서사묵가에서 흔하지 않은 저승신화이며 저승 및 인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강림도령이 저승차사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풀이하면서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 사후세계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독립된 두 개의 이야기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특한 서사 구조는 전반부에서 삼형제의 죽음으로 질문을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강림도령이 그 답을 찾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강림도령을 통해 죽은 망자가 저승으로 잘 인도되고 그곳에 가서도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설화 전승 집단의 마음이 담겨 있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깊었던 진묵대사.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에는 진묵대사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성모함이 있다. 진묵대사는 부처의 소화신으로 추앙받으며 많은 이적을 행해 다양한 일화가 남아있고 김제시에는 진묵대사의 효행에 얽힌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다. 스님은 속세와의 연을 끊어야 하는데 스님이 되어서도 심지어 죽어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는 이야기들이다. 대표적으로 여름날 모기떼의 극성에 고통받는 어머니를 위해 모기떼를 없앴다는 이야기와 죽어서도 어머니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꿈에 나타나 효성을 발휘하는 이야기가 있다. 어머니를 위해 모기를 없앤 진묵대사. 진묵대사가 출가하여 전주 우화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 일출함에 있을 때의 일이다. 진묵대사는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전주 외막촌으로 모시고 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외막촌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하루는 진묵대사가 어머니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어머니가 지난밤 모기들이 너무 극성을 부려서 밤잠을 설쳤다고 하였다. 여름이 되면 외막촌의 모기가 유난히 극성이었다. 그래서 진묵대사는 산신에게 앞으로 외막촌에는 절대 모기가 머물지 못하게 하여라. 만약 내 말을 어긴다면 혼쭐을 내주겠다 라고 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모기들이 사라졌다고 하며 지금도 외막촌에는 모기들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진묵대사는 깊은 효심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였지만 어머니는 숙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진묵대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무자손 천년향화지지 무즈손 첸년샹호즈디 자손이 없어도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이어지는 고에 명당 자리로 알려진 불거촌에 어머니의 묘소를 만들었다고 한다. 자손이 없어도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이어지는 명당. 1927년 5월에 화부인 화풀은 이순덕.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모함 인근 마을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날 밤 잠이 든 화부인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하얀 가마가 서쪽 하늘에서 내려왔고 한 스님이 나타나서 화부인에게 가마를 타라고 하였다. 화부인이 스님의 말대로 가마에 타자 가마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한참을 날아가다가 어느 묘소 앞에 멈추었다. 화부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집주인에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주인은
마을 근처에 진묵대사 어머니의 묘소가 있으니 한번 가보시지요. 라고 했다. 다음 날 화부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인이 말한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진묵대사 어머니의 묘소는 풀이 우거져 있고 봉분도 내려앉아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에 화부인은 봉분을 다시 세우고 정성스럽게 묘소를 관리하였다. 이후 사람들이 진묵대사 어머니의 묘소 밑에 제각을 만들었고 화부인의 공적을 기리는 비를 세우면서 지금의 성모함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진묵대사 어머니 묘소에 제사를 지내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모함을 찾고 있다. 진묵대사의 효성에 관한 이야기. 실제 진묵대사는 승려였지만 출가한 이후에도 평생 어머니를 봉양했을 만큼 효성이 지극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진묵대사의 효성은 구도자적 관점에서 볼 때 속세와 인연을 끊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민중들에게는 보다 인간적이고 친숙하게 느껴진다. 특히 김제시에는 진묵대사 어머니의 묘소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모함을 찾는 이들이 있어 지금까지도 이야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박씨. 전라남도 해남군에는 가난하지만 효자였던 박씨가 황룡을 무찌르고 아내를 얻지만 아내가 제시한 금기를 어겨 아내와 두 아들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금기의 설정과 처벌은 인간이 함부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황룡과 청룡의 싸움을 도와주고 아내를 얻은 총각. 옛날 해남의 어촌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박씨 총각이 있었다. 박씨는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다. 박씨는 자신의 배가 없어 남의 배에 일을 했는데 하루는 이 배가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 먼 바다로 가는 중 선장은 잠시 잠이 들었고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와 박도령을 섬에 두고 가거라.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선장은 꿈에 본 노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만선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배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득 꿈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 가까운 섬에 박씨를 내려놓으니 그때서야 배가 움직일 수 있었다. 섬에 버려진 박씨는 나만 두고 가면 어찌하오 라고 목 놓아 불렀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홀로 남은 박씨는 할 수 없어 섬을 둘러보다가 작은 초가를 발견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한 노인이 그를 반겨주었고 그때부터 박씨는 노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먹을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섬에서 노인은 신기하게 먹을 것을 구해와 박씨에게 주었다. 어느 날 노인이 활을 가지고 오더니 이제부터 너는 활 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라고 했다. 영무는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의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박씨는 처음에는 잘 못 쐈지만 한 달쯤 지나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맞출 수 있었다. 그때서야 노인이 내일 아침 바닷가에 가보면 황룡과 청룡이 싸우고 있을 것이니 너는 활을 쏴서 반드시 황룡을 죽여야 한다. 라고 했다. 다음 날 바닷가에 나가니 노인의 말대로 황룡과 청룡이 싸우고 있었다. 이때 박씨가 황룡을 활로 쏴서 죽였고 청룡은 노인으로 변해 박씨에게 다가왔다. 노인은 나는 원래 청룡의 화신인데 황룡이 나의 하나뿐인 딸을 첩으로 삼으려고 해서 3년째 싸우고 있었다. 너의 도움으로
딸을 뺏기지 않아도 되니 나의 딸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다. 박 씨는 청룡의 딸을 아내로 삼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하루는 아내가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제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다.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박 씨는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이 매우 궁금했다. 그래서 아내의 부탁을 어기고 몰래 문틈으로 보았는데 커다란 뱀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박 씨는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슬픈 표정으로 나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후 박 씨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원망하며 평생 혼자 살았다고 한다. 금기의 설정과 처벌의 의미. 이 설화는 인간과 용이 결연을 맺는 이물교혼단, 이우저 혼단의 한 유형이다. 박 씨는 청룡을 도움으로써 아내와 두 아들을 얻지만 과도한 호기심 때문에 아내가 제시한 금기를 위반하게 된다. 그 결과 박 씨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게 되며 아내와 두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마치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서 선녀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러한 금기의 설정과 처벌은 인간이 함부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대자의 금기이며 아내와 두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신과의 약속을 파괴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신의 처벌이다.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삶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방학중처럼 꾀를 부려 남을 속이고 자신의 편의를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 꾀와 기지가 남용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흥부와 콩쥐, 효자와 호랑이 이야기에서는 착한 마음과 성실한 노력,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결국 큰 복과 도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흥부는 제비를 돕고 그 은혜를 갚음으로써 형제간의 화목과 풍요를 이루었고 효자는 자신의 효행으로 하늘과 동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을 해치거나 속이는 것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행동을 돌아보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살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